또 그 냄새 나는 철물점 얘기냐? 시어머니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집니다. 32살의 며느리 은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 시집 온 지 이제 3년째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었죠. 철물점 딸이 감히 우리 집안 며느리라니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불만을 쏟아냅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이미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에게 은지의 친정은 그저 작은 철물점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하며 딸을 대학까지 보냈다는 사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은지 아버지께서 정말 성실하게 사시는 분이세요. 남편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는 듯한 떨림이 느껴졌죠. 성실? 그게 뭐가 대수라고. 우리 집안은 3대째 의사 집안이야. 내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너도 의사지. 그런데 철물점 딸이라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집니다. 은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보이면 더 큰 구박이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은지는 자신의 손톱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파일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그래야만 흐느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 했어. 내가 뭐라고 했니? 최소한 교수 집안 딸이나 변호사 집안 딸을 만나라고 했잖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은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죠. 준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어머니 편을 드는 듯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죄송하긴.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 다음 주 토요일에 친척 모임이 있으니까 준비해둬라.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친척 모임이라는 건 은지에게 또 다른 지옥이었으니까요. 시댁 친척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더욱 노골적으로 은지를 무시했습니다. 마치 친척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시어머니인지 과시하듯 말이죠.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은지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꿈, 모두가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꿈. 은지는 새벽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시댁 안채에는 20여 명의 친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사촌들까지. 모두가 의사나 교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었습니다. 은지는 그들 사이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위축되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큰 고모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죠. 말도 마세요. 며느리 복이 없어서 속상해 죽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시선이 은지에게 쏠렸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히 배어났죠.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작은 고모가 관심 있다는 듯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친정이 어딘지 아세요? 철물점이에요, 철물점. 그것도 동네 구석에 있는 작은 가게요. 그 아버지 가게에서 못이나 드라이버 냄새 맡으며 자란 애가 우리 집안 며느리라니. 생각만 해도 창피해서 밖에 나가기가 싫어요. 은지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더 큰 조롱거리가 될 테니까요. 은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였죠. 어머, 그래요? 철물점이라니. 친척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정 섞인 시선과 비웃음 섞인 시선이 교차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사람이 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조차 은지에게는 모욕처럼 들렸습니다. 착하긴요. 집안 배경이 이렇게 중요한데 착한 게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 준호가 병원 물려받을 텐데 그때 저 친정 가족들이 나타나서 이것저것 요구하면 어쩌려고요. 시어머니의 말은 끝이 없었습니다. 은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굳어버린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나저나 준호는 어디 갔어요? 아들은 안 보이네. 누군가 물었고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급한 환자가 있다고 나갔어요. 우리 아들은 정말 성실하거든요. 은지는 남편이 일부러 이 자리를 피한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준호에게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했지만 준호는 엄마가 뭐라고 해도 참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고만 했죠. 은지는 그 순간 남편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친척 모임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내내 은지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은지의 친정을 폄하했고 친척들은 그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방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목이 쉴 정도로 숨이 막힐 정도로 울었죠. 오늘 친척 모임에서 당한 모욕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지야, 괜찮아? 준호가 늦은 밤에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오늘 어머님이 친척들 앞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은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미안해. 병원에 정말 급한 환자가 있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일부러 피한 거잖아요. 저 혼자 그 자리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은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 엄마 들으시면 어떡해. 엄마. 맨날 엄마 생각만 하시네요. 저는요. 전 당신 아내잖아요.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은지야, 엄마 마음도 좀 이해해봐. 엄마는 원래 집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요? 벌써 3년이에요. 3년 동안 매일매일 이런 식이었어요. 은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좀 쉬어. 내일 얘기하자라는 말만 남기고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은지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결심했습니다. 친정에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은지는 간단히 짐을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디 가느냐는 말도 없이 그저 차갑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향하는 내내 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고향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거리를 걸으며 은지는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곳만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곳이었으니까요. 철물점 앞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가게 정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일하시는 모습이 은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지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빠. 은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버지는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딸의 얼굴을 본 아버지는 곧바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은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은지야,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다가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은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었죠. 한참을 운 뒤에야 은지는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은지를 가게 안쪽 작은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네며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제 얘기해볼래? 무슨 일인지. 은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 친척 모임에서의 모욕, 남편의 무관심까지. 말을 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이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아빠,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정말 철물점 딸이라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건가요?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절대 아니다. 은지야, 넌 전혀 부족하지 않아. 잘못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지는 아버지의 그 말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댁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모욕을 견뎌야 했으니까요. 아빠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구나.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시댁 식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사돈 집에 인사도 제대로 못 갔었으니 이번 기회에 가보마.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시댁에 가신다고요? 그럼 또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하실 텐데요. 은지는 말렸습니다. 아빠 안 돼요. 가시면 어머님이 또. 괜찮아. 아빠를 믿어라. 아버지의 눈빛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 눈빛을 보며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아버지는 은지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평소처럼 소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편한 바지, 오래된 가방 하나.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시골 철물점 주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은지는 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어떻게 무시할지 뻔히 보이는 것 같았으니까요.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아니, 맞이했다기보다는 쳐다봤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녀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께서 오셨네요. 시어머니의 말투는 형식적이고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네요.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는 짧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와 은지는 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 한 잔만 탁 내려놓았을 뿐이죠. 은지는 그 모습을 보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일부러 이렇게까지 오실 필요 없었는데요. 전화 한 통이면 될 일을. 시어머니의 말투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얼굴을 보고 인사를 드려야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뭐 사돈 어른 생각은 그러시겠죠. 시어머니는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장인어른을 보고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그래, 자네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왔네.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장인을 번갈아 봤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거죠. 시어머니는 아들이 온 걸 기회 삼아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사돈 어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은지가 시집와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세요? 은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자신이 힘들게 한다고요? 오히려 은지가 온갖 모욕을 참으며 살아왔는데요. 집안일도 서툴고 손님 접대도 제대로 못하고 역시 철물점에서 자라내라 그런가 봐요.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아버지가 상처받으실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철물점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건가요? 못이나 망치 파는 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우리 집안은 3대째 의사 집안인데 그런 집안과 혼사를 맺다니 솔직히 후회가 돼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마치 쌓였던 불만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 같았죠.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모욕을 듣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시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뭘 그만해. 내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건데. 이런 촌스러운 철물점 주인이 무슨 낯짝으로 사돈이랍시고 우리 집에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 속에는 뭔가 강렬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은지는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제 딸이 이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 확실히 알겠네요. 뭐라고요? 대접? 오히려 제가 당한 게 많은데요. 철물점 딸을 며느리로 받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죠.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제대로 된 모습으로 찾아뵙죠. 아버지의 말투에는 이상한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제대로 된 모습이요? 철물점 주인이 무슨 제대로 된 모습이 있다고 그러세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은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 은지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쟤 때문에 이런 모욕까지 당하시고. 은지야, 걱정하지 마라.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아버지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은지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은지와 아버지는 근처 호텔에 묵었습니다.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준비해주게. 모든 서류와 비서진을 대동하고. 그래, 정확히 그 주소야. 은지는 아버지의 전화 내용을 들으며 의아해했습니다. 비서진이라니 무슨 말씀이신 걸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일 보면 알게 될 거야 라고만 하셨죠.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서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멋있는 분이셨나요? 평소 철물점에서 일할 때의 소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빠,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세요? 응, 아주 특별한 일이지.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앞에 도착했을 때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집 앞에 세워져 있었던 거죠. 검은색 벤츠와 제네시스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빠, 저 차들은 뭐예요? 곧 알게 될 거야. 아버지는 차분하게 대답하며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밖에 세워진 차들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차들은 다 뭡니까? 시어머니는 놀란 표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대로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어제는 격식 없이 찾아뵈었으니 오늘은 제대로 된 모습으로 뵙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모두 7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류 가방과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행은 모두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도 소란에 놀라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사돈 어른, 이 사람들은 누구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아버지는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철물점 주인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철물점은 제 취미 생활 중 하나였죠. 취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는 태흥그룹의 회장입니다. 한태흥이라고 합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태흥그룹, 그 유명한 재벌 그룹을 말하는 건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호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지조차도 깜짝 놀라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태흥그룹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옆에 서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명함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저는 태흥그룹 비서실장 김민수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평소 검소한 생활을 즐기셔서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장님의 본업이 아닙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명함에는 확실히 태흥그룹 비서실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주주총회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검토해 주셔야 할 서류들입니다. 다른 비서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고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 철물점에서 보던 소박한 아버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기업인의 모습이었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럼 그동안 준호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제 딸이 이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평범한 철물점 주인으로 행세했죠. 결과는 실망스럽더군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한 말들이 떠올랐던 거죠. 촌스러운 철물점 주인, 무슨 낯짝으로 사돈이랍시고 그 모든 모욕적인 말들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셨다고요? 그럼 아셨으면 제 딸을 존중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사람은 집안 배경으로 대접받아야 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태은그룹이라면 자신의 시댁보다 수십 배는 더 큰 재벌 그룹이었으니까요. 은지야, 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니? 준호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아빠가 그냥 철물점 하시는 줄만 알았어요. 은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자신도 충격을 받은 상태였으니까요. 아버지는 서류를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수십 년간 거대 기업을 이끌어온 CEO의 카리스마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돈이 많다고 자랑하거나 과시한 적이 없습니다. 딸에게도 겸손하게 살라고 가르쳤죠. 하지만 제 딸이 그 겸손함 때문에 무시당하고 모욕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두가 숨죽이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철물점 딸을 며느리로 받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한다고 하셨죠. 못이나 망치 파는 게 무슨 자랑거리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하나하나 돌아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은지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제 정체를 밝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했죠. 하지만 은지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으로 시집가고 싶다고, 재벌 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싶지 않다고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결혼 전에 아버지께 그렇게 부탁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니까 집안 배경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죠. 저는 딸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렇게 큰 고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딸이 3년 동안 매일매일 무시당하고 친척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남편에게조차 외면당했다는 걸 알았을 때 제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나 하십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아버지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딸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이 짓밟힌 데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차갑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요. 저는 단 하나만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 딸을 어떻게 대하실 건지 말입니다. 물론입니다. 앞으로는 은지를 최고로 대접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최고로 대접한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재벌 딸이니까 잘해준다는 건가요? 그럼 철물점 딸이었다면 계속 무시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날카로운 질문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집안 배경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 딸이 철물점 딸이든 재벌 딸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은지라는 사람 자체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지, 얼마나 가정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준호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할 때 곁에서 지켜주지 못한 것,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던 것, 모든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은지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사위를 내려다봤습니다. 자네는 의사라고 했지? 병원에서 환자를 대할 때 그 사람의 집안 배경을 먼저 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아픔을 먼저 보나? 환자의 아픔을 먼저 봅니다. 그렇다면 왜 자네 아내의 아픔은 보지 못했나? 매일 곁에 있으면서 말이야.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은지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어머니 눈치만 보느라 정작 아내는 돌보지 못했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제 딸이 이 집에서 단 한 번이라도 무시당하거나 모욕당한다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던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태은그룹 회장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저지른 큰 잘못 앞에서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앞으로는 은지를 진심으로 존중하겠습니다.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무릎 꿇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제 딸이 행복한 겁니다. 이 집에서 존중받으며 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은지를 돌아봤습니다. 은지야, 내 결정을 존중한다. 이 결혼을 이어갈 건지 아니면 아빠와 함께 돌아갈 건지 내가 정해라.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선택권을 준 거죠. 은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은 채 간절한 눈빛으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내 편이 될게. 엄마가 뭐라고 해도,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난 내 편이 될게. 준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기쁨과 슬픔, 안도감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죠. 정말요? 정말 제 편이 되어주실 거예요? 그래, 약속할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킬게. 은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아빠, 저 한 번만 더 믿어보고 싶어요. 준호 오빠를요. 이 가정을요.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명심해라. 내가 다시 힘들어지면 언제든 아빠한테 연락해라.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네, 아빠. 은지는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내가 철물점 딸이든 재벌 딸이든 넌 소중한 내 딸이야. 네, 아빠. 감사해요. 비서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으십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와 준호를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은지가 행복하다는 소식만 듣고 싶습니다. 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호는 동시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일행이 집을 나선 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은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지야,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죠.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잘해주세요.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그래, 그래야지. 앞으로는 내가 진짜 내 엄마처럼 대할게. 그날 이후 시댁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은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며느리 얘기를 했죠. 준호도 달라졌습니다. 회의가 있어도 아내와의 약속을 우선시했고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은지에게 불편한 말을 하면 바로 나서서 아내를 지켰습니다. 몇 달 뒤 은지는 아버지와 함께 그 작은 철물점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곳에서 가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삶을 즐기기 위해서였죠. 아빠, 이 가게 계속하실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사람 사는 게 다 이런 거 아니겠니? 둘은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은지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행복만이 가득했죠.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것임을 은지는 깨달았습니다. 무시당하던 철물점 딸은 사실 누구보다 빛나는 회장의 딸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은지 자신이 가진 내면의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치를 모두가 인정하는 행복한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